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중반에 접어들게 된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요즘은 아이를 셋이나 키우면 국가유공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이를 많이 낳지 않지요. 저 역시 둘째, 셋째가 쌍둥이로 태어날 줄 몰랐어요. 그렇게 열심히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에 집중을 하고 제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가며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전부 제 착각이고 오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들에게 베풀수록 제 복으로 돌아오는 법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런 뒤통수를 맞을 줄 몰랐지요. 제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정말 책임감 하나만큼은 누구한테도 안 밀릴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가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던 환경이었지요. 엄마가 늘 들려주던 이야기인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이모까지 여자 셋이서 서로 기대며 살았다고 해요. 그때는 말이다.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이란 게 얼마나 되겠니?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게 됐어요. 왜냐면 그 시절엔 여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해봐야 진짜 허드렛 일 정도였다고 했거든요. 할머니는 두 딸을 굶기지 않으려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생을 하셨대요. 제가 언젠가 "엄마, 할머니가 어떻게 두 분을 키우셨어요?" 하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엄마가 잠시 먼 산을 보다가 그러셨어요. "요즘 청계천 알지? 지금은 좋아졌지만 예전엔 뚝방 같은 데였어. 거기 길바닥에서 장사 시작했지." "뚝방에서요? 그러면 돈은 별로 안 벌렸겠다." 그냥 의자 몇 개 펴놓고 학교 가는 애들 붙잡아서 떡볶이 팔고 달고나 팔고 그렇게 번 돈으로 나랑 네 이모를 학교 보낸 거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꼭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시절 학교 보냈다고 해서 지금처럼 학원 보내고 과외 붙이고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그냥 졸업이라는 목표 하나만 바라본 거였다고 엄마는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도시락도 제대로 싸가지 못했대요. 엄마는 자기가 밥을 잘 먹었으면 농구 선수를 했을 수도 있었다고 말을 하곤 했는데 그 말투는 장난이지만 그 안에 담긴 현실은 참 무거웠어요. 엄마는 제대로 먹지 못해서 늘 배가 고팠고 그래서인지 지금 키가 153cm밖에 안 되세요. 이모도 비슷하죠. 어릴 때 못 먹으면 원래 성장이 안 되는 거라고 엄마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시절의 허기와 서러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지금은 엄마가 뭐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됐는데도 여전히 입이 엄청 짧아요. 엄마, 왜 이것도 조금만 먹어요? 좀 더 먹지. 이거 비싸고 좋은 건데,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먹어보겠어? 그냥 많이 먹으면 좀 죄책감 들어. 어릴 때부터 그랬어. 이모도 그렇잖아.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어요. 지금은 풍족한데도 어릴 때 몸에 밴 습관이 참 무섭구나 싶었죠. 엄마랑 이모는 한창 클 나이에 먹어도 배가 고픈 시절이었다고 해요. 먹을 게 보이면 어떻게든 달려들었었다고 두 분이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 속에 얼마나 치열한 생존 본능이 있었을까 싶었어요. 그때 엄마가 제게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한 번은 내가 막 너무 배고파서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는데 그때 네 할머니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은 것처럼 홀쭉해진 걸 본 거야.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 아, 내가 혼자 욕심을 내서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 식구가 다 같이 먹어야 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었어. 엄마는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딸들 먹이려고 본인은 며칠째 굶고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엄마가 아무리 씩씩하게 말해도 그 기억은 분명 마음 깊은 곳에 상처처럼 남아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전부 할머니의 희생 때문이라고 엄마는 말을 하셨어요.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끝까지 조심스레 음식을 집어 드셨어요. 배고픈 시절을 온몸으로 버텼던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참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때 느꼈죠. 그래서였을까요? 엄마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은행원이 되셨어요.
그 당시에도 은행원은 돈이 꼬박꼬박 잘 나오는 안정적인 직업이었잖아요. 그때는 은행원이라고 하면 동네에서 월급은 안 밀리겠다고 인정을 받는 분위기였다고 엄마가 자랑하듯 이야기했죠. 이모 역시 공무원이 되었어요. 그때 공무원 시험은 지금처럼 막 피 터지는 경쟁은 아니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쉽지는 않았다고 하셨죠. 두 사람이 얼마나 악착같이 버틴 건지 느껴졌어요. 엄마와 이모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할머니도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대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진 못했어요. 어느 날 리어카를 끌고 장사하러 나가신 할머니가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셨던 겁니다. 할머니는 머리를 크게 다치셨고 결국 다시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엄마랑 이모가 이제 막 20대 중반, 꿈도 시작 못 해본 나이였을 때였죠. 그 사고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만 남았다는 생각에 더 단단하게 묶였대요. 우리 둘밖에 없다. 서로 챙기고 서로 지켜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엄마랑 이모는 눈빛만 봐도 뭐가 먹고 싶은지, 어디가 불편한지, 뭐가 마음에 걸리는지 척척 알아요. 가끔 엄마랑 이모가 눈빛만 봐도 말이 통하니까 나만 소외당하는 느낌이 든다니까. 야, 엄마, 이런 걸 텔레파시라고 하는 거야. 원래 같이 고생한 사람들끼리는 그래. 말 안 해도 다 보여. 나도 형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언니나 동생이 있었으면 나도 소외감은 안 느꼈을 거 아니야. 야, 너 하나 키우는 것도 진짜 힘들었어. 애 둘 절대 못 키워. 내가 왜 너 하나만 낳은 줄 알아?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또 할 순 없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피식 웃으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엄마는 자기 세대에서 끝내고 싶었던 가난과 고생을 저한테만큼은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가끔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면 그때의 향기, 길거리 떡볶이 냄새, 겨울 바람 소리 같은 게 제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피어올라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 이모, 그분들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을 알고 있어서인지 저는 엄마와 이모를 볼 때마다 항상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쯤에서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아버지는 진짜 어디 가서도 보기 힘든 세상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너희 아빠 되게 젠틀하시다라고 할 때마다 으쓱했죠. 엄마가 겪어온 힘든 삶까지 모두 안아주고 이해해준 사람이었거든요. 네 아빠가 처음부터 나랑 결혼하겠다고 달려들었지.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 이모까지 같이 데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였지. 그 말 들을 때마다 전 속으로 와, 처제까지 책임지는 사람이라니 이런 남편이 어딨냐고 감탄했죠. 아버지는 은행원이던 우리 엄마에게 반해서 매일같이 은행으로 갔다고 해요. 매일 10,000원씩 통장에 저금을 한다는 핑계로 우리 엄마한테 말 한번 붙이고 얼굴 한번 보겠다는 뜻이었죠. 그 시절 10,000원이면 꽤 큰 돈이잖아요. 아버지는 기계로 넣으면 한순간인데 굳이 엄마 창구 앞에 서서 기다렸대요. 엄마는 그때 저 사람 뭐지? 하고 조금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매일 나타나니까 은행 직원들도 전부 알게 됐고 결국 주변 직원들에게 등 떠밀려 데이트가 시작됐다죠. 근데 우리 아버지 은근히 로맨티스트였어요. 엄마가 동생이 하나 있는데 신혼집에서 같이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도 아버지는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당연히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유일한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고 해요. 엄마가 그 순간 이 사람은 진짜다 하고 마음을 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엄마, 아버지, 이모, 거기에 저까지 넷이서 한 식구처럼 살게 된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이모와 함께 지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이모도 저를 딸처럼 아껴줬고요. 이모가 30이 넘어서 시집을 가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 가족은 새 식구가 되었는데 그 빈자리가 느껴질 만큼 참 따뜻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하나만 낳겠다고 선언하면서 친가 쪽과 사이가 조금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하나는 있어야지. 딸만 낳아서는 집안이 어떻게 되겠니? 제가 알아서 합니다.
우리 집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더 이상 본가에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을 거예요. 딱 잘라 말하면서 엄마 앞을 지켜줬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렇게 멋쟁이였던 아빠였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있었던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 표정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모르게 나중에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하며 마음속에 콕 새겨두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든든하던 아버지도 세상을 오래 붙잡지는 못하셨어요. 우리 집에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온 건 IMF 때였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이 그 여파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진짜 쾅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고 엄마가 말했어요. 업체들이 줄도산하고 거래처가 돈을 떼이고 은행 대출 이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아버지는 빚더미에 앉게 됐죠. 그때 아버지는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결심을 하신 겁니다. 여보, 우리 아무래도 이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혼이라니? 갑자기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당신이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이혼을 왜 해? 빚을 당신한테 절대 안 넘기고 싶어. 당신은 다시 일할 수 있고 우리 아이도 있으니까 나 때문에 망가지면 안 돼. 그 순간 엄마는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엄마 말로는 그때 정말 주저앉아 울고 싶었대요. 그만큼 아버지가 빚을 짊어진 사람의 얼굴로 변해 있었고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절박했으니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 먹먹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그 사람을 떠나보내려고 결심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몇 배로 더 강한 사람이었어요. 당신 그런 소리 할 거면 발 닦고 잠이나 자. 이혼은 얼어 죽을 이혼이야. 당신이 어려우면 나도 어려워지는 거야. 같이 갑시다. 같이 이겨냅시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버지가 남기고 간 마지막 가장 아버지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때 엄마는 둘이 열심히 갚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대요. 아버지가 IMF 이후 완전히 무너진 사업 때문에 낙담하고 있었지만 엄마는 그래도 희망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IMF 여파가 은행에도 닥치면서 엄마가 다니던 은행에서 구조 조정을 시작한 거예요. 결국 엄마도 실직을 하게 됐고 아버지가 했던 말 이혼을 해야 안전하다는 그 말이 다시 현실로 떠올랐대요. 엄마는 그때 마음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처럼 아팠다면서도 결국 위장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후 아버지는 혼자 빚을 갚겠다고 공사판으로 나갔대요. 하루 종일 먼지 속에서 돌 나르고 철근 들고 몸이 감당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그렇게 버티고 버티던 어느 날 결국 아버지는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 소식을 엄마가 전해 들었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마지막까지 엄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는데 무너진 거죠. 아버지의 죽음이 무척이나 슬펐지만 더한 것은 친가였어요. 친가에서는 엄마를 아버지를 버린 년이라며 아버지를 죽인 년이라고 몰아붙였고 장례식장에서도 온갖 음식이며 집기를 집어던지면서 나가라고 소리를 쳤어요. 저도 발도 못 들이밀게 하셨죠. 똑같은 년이라고요. 장례가 끝이 난 다음에 산소에도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엄마는 매년 결혼기념일에 몰래 산소를 찾아가요. 아버지의 죽음 이후 IMF가 지나고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자 엄마는 다시 사무직 일을 구하셨는데 그때 택시회사에 들어가셨죠. 거기는 매일 기사님들 수납금을 받아야 해서 계산이 엄청 빨라야 했어요. 엄마는 원래 은행에서 숫자 다루는 게 익숙해서 그런지 금방 적응하셨대요. 그렇게 엄마는 혼자 저를 키웠고 이모도 엄마를 자기 일처럼 도와줬어요. 어릴 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철이 들었어요. 나라도 빨리 자라서 엄마 고생 덜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초등학생 때부터 했지요. 그래서 공부도 악착같이 했고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어요.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도 했죠. 죽어라고 일을 하다 보니까 월급도 오르고 어느 날부터 돈을 버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쌓일 때쯤 저는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고
저보다 조금 의젓해 보인 데다가 엄마한테도 잘하고 시어머니께도 싹싹하게 굴길래 이 사람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착각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스스로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가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장모님을 우리 엄마처럼 생각하고 모시고 싶어. 분명히 결혼 전에는 그랬던 사람이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젠틀하고 싶은 본인의 이미지만 챙기고 밖에서는 웃으며 허세 떠는 타입. 집에서는 입 꾹 다문 채 관심은 스마트폰뿐 감정도 배려도 없는 사람. 결혼 생활 이후에 결국 깨달았죠. 제가 봤던 건 남편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일면이었다는 걸요. 그때 솔직히 인정했어요.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참 멍청했구나 하는 것을요. 남편에겐 6살 터울의 시누이가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 느낌이 뭐랄까요. 남편이랑 묘하게 죽이 잘 맞는 좀 산만하고 멍청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멍청하다는 말이 조금 세 보이긴 하지만 정말 그 표현 말고는 딱히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였죠. 웃기게도 시누이는 모아둔 돈이란 게 단 한 푼도 없었어요. 벌면 쓰고, 아니 벌기 전에 미리 쓰고, 미래는 내일의 나에게 맡겨놓는 스타일이었죠. 오로지 자기 치장, 옷, 화장품, 네일아트, 카페, 술값 이런 데에 싹 써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저로서는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 유형이었죠. 시누이의 그런 사치도 사치였고 남편도 웃긴 게요. 가족들한테 돈을 쓰는 건 크게 아까워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누이에게만큼은 아, 내가 열심히 번 돈이 그냥 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살짝 아까워하는 눈치였어요. 난 진짜 윤희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아가씨? 왜? 아니 걔는 말이야. 어릴 때부터 용돈을 주면 그날 다 써버리는 애였어. 진짜 돈이 줄줄 새는 가방을 들고 다니나 싶었다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시누이에게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요. 시누이는 특히 친구들에게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이유도 단순했어요. 그렇게 하면 친구들이 자기를 왕처럼 떠받들어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던 거죠. 제가 처음 시누이를 봤을 때도 분위기가 딱 그랬어요. 뭘 하든 자기가 쏘겠다고 말을 하면서 으스대고 생색은 또 얼마나 내던지.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시누이를 만날 땐 무조건 더치페이를 했지요. 제가 시누이를 떠받들여 주지 않으니 시누이도 저한테는 돈을 쓰려고 하지 않았고 선도 딱딱 긋는 느낌이었어요. 시누이는 어릴 때부터요.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는 절대 먹지 않았대요. 편의점 커피 저렴하고 맛있잖아요. 저는 자주 사 먹는데 시누이는 별다방이라든지 커피콩이라든지 그런 브랜드 커피만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잔에 3, 4천 원 하는 그 커피가 제일 맛있다고 자기는 입맛이 고급이라 그런 거 아니면 못 먹는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맛 때문이 아니라 급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약간 그런 걸로 본인을 증명해내고 싶은 허세가 보였달까요? 남편은 그런 시누이를 보며 종종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유, 쟤 절에서 돈은 모아서 시집이나 갈런지 몰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보기엔 남편도 거기서 거기였어요.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허세가 은근히 몸에 밴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전 저는 남편이 돈도 잘 모으고 가족에게 다정하고 저한테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모아둔 돈은 결혼 자금으로 쓴 게 거의 전부였던 거죠. 뒤이어 확인해 보니 통장 잔고는 바닥, 카드값은 항상 당월 결제, 비상금은 물론 없고요. 그나마 남편이 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전문직이긴 해서 연봉 자체는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첫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이 끝났을 때였죠. 복직을 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아이 옆에 있어줄까? 저는 매일같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아이의 성장 시기는 정말 금방이잖아요. 눈 깜짝하면 뒤집고 기고 서고 걸어요. 그 과정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제일 컸어요. 하지만 현실이라는 게 늘 문제였어요.
남편의 씀씀이, 시누이가 자꾸 용돈을 바란다는 문제, 앞으로 들어갈 교육비, 주거비, 모든 게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말로는 복직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마 하고 말을 하긴 했지만 그 말은 사실 저를 배려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에게 편한 선택을 말한 것뿐이었어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닫는 데까진 시간이 좀 걸렸죠. 결혼 전 제가 보았던 착한 모습이라는 건 결국 남편이 꼭 필요한 순간에만 꺼내는 가면 같은 거였다는 걸요. 남편은 은근히 저에게 경력 단절 이야기를 꺼내면서 부담을 주었고 결국 저는 첫째 낳고 육아휴직 끝나자마자 복직했고 그 뒤로 2년 정도는 꾸역꾸역 다녔죠. 근데 문제는 둘째였어요. 둘째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초음파에서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말을 흐리더니 쌍둥이라고 말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쌍둥이는 나름 유전적인 형태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저나 남편이나 가족 중에 쌍둥이인 사람은 없었거든요. 남편도 시댁에서도 일타쌍피라면서 애셋을 키운다는 게 힘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복이라고 말을 했지요. 그런데 기쁨보다도 제 배는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불러오는 바람에 몸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임신 5개월부터는 주변에서 예정일 다 됐어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배가 커지면서 갈비뼈가 버티질 못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죠. 한 번은 재채기를 했는데 진짜 아찔한 통증이 번쩍 지나가더라고요. 병원 갔더니 의사가 갈비뼈에 금이 갔다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쌍둥이 임신 중엔 흔한 케이스라고 말을 하면서 깁스는 못한다고 방법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갈비뼈는 깁스도 못하고 약도 임신 중이니까 당연히 제대로 못 먹고 그 상태로 배는 점점 커지고 옆으로 살짝만 돌아 누워도 악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갈비뼈 금이 한 번 가니까 2번, 3번은 정말 너무 쉽게 반복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첫째 돌보랴 뱃속에서 둘이 꿀렁꿀렁 움직이고 있질 않나? 진짜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었죠. 그때 우리 엄마랑 이모가 매일같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우리 이모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이모부랑 둘이 사셨거든요. 제가 아이 가진다는 소식 듣고 제일 먼저 울고불고 좋아한 사람이 이모였어요. 근데 시댁에서는 그걸 아주 싫어했죠. 아니, 우리 아들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처가 식구까지 와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니? 너는 어쩜 그렇게 배려가 없니? 네 엄마랑 이모가 왜 매일 와? 제 몸이 더 힘드니까 저희 가족들이 당연히 저를 챙겨줄 수밖에 없죠. 우리 아들은 뭐 가족 없니? 그럼 우리도 매일 같이 가서 우리 아들 챙겨?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치밀었어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대체 누가 와서 도와줘야 하는 건데? 우리 엄마는 택시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시간이 있는 이모가 먼저 와서 첫째를 봐줬어요. 엄마는 퇴근하고 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말 그대로 하루에 2번 출근하는 수준이었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다 같이 저녁을 차려 먹고 2분은 다시 집으로 가셨어요. 근데 남편이 그 저녁 함께 먹는 것도 썩 좋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어느 날 은근슬쩍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 장모님은 일도 하시는데 너무 힘드시잖아. 매일 오실 필요 없지 않아? 당신도 첫째도 혼자 잘 키웠으니까 둘째, 셋째도 걱정 없잖아. 나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신생아 둘을 돌보는 게 얼마나 정신없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심장이 덜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도대체 누굴 위한 걱정인가 싶었거든요. 우리 엄마를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남편이 집이 불편한 건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곱게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엄청 서운했죠. 그날 밤은 진짜 말 한마디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속이 상했어요. 제가 대꾸를 하지 않고 계속 우리 친정 식구들을 부르니까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예, 나도 손주를 좀 봐야 하지 않겠니? 처가 식구들만 독점하는 법이 어디 있니? 독점이라니요. 저희도 우리 조카 보러 오는 거지. 손주들 실컷 보다 가셔요.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한데 그러지 말고요. 사돈 이모, 이제는 내가 와서 우리 며느리 도와줄 테니까 그만 와요.
예? 그만 오라고요? 우리 아들도 매일 처가 식구들이랑 밥 먹는 거 불편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우리 아들도 좀 챙기고 손주랑 며느리도 챙겨주려고요. 그러니까 오지 말아요. 저렇게 대놓고 말을 하길래 불안하긴 했었는데 그 불안이 사실이었죠. 몸조리를 도와주겠다던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저한테 계속 일을 시켰어요. 아이들을 낳고 나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떻게 키웠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하루하루 전쟁처럼 지나갔거든요. 시어머니는 애들이 잠을 잘 때에도 저에게 젖병을 소독해라, 쓰레기를 버리고 와라 아주 난리를 치셨어요. 애들이 잘 때 저도 쪽잠을 자야 밤새 버틸 수 있는데 그 시간 내내 본인은 누워서 애들이랑 낮잠을 자고 저에게 일을 시키니까 죽을 맛이었죠. 몸조리를 하는 건지 노동을 하는 건지 헷갈렸어요. 어머님, 저 어제도 애들 번갈아 가며 케어하느라 잠 못 잤어요. 저 잠 좀 잘게요. 어머님이 정리 좀 해주세요. 대바라진 것 같으니라고. 누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일을 시켜. 저 몸조리 도와주러 오셨다면서요. 그러면 저 다시 엄마 부를래요. 이년이 너 지금 나 협박하니? 내가 며느리한테 이러고 당하고 살아야 하나? 아이고 서러워라. 누가 보면 애는 너 혼자 다 키우는 줄 알겠다. 제가 그때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애 낳고 불어났던 살이 순식간에 쏙 빠져나갔어요. 출산 다이어트요? 그게 아니라 그냥 굴려서 빠진 거죠. 그렇게 애들이 1살, 2살 자라면서 시어머니도 슬슬 오지 않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완전한 전업주부 생활이 시작된 거죠.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만으로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사는 나날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남편이 회사 다닌 지도 꽤 됐고 보통은 해마다 연봉 협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결혼한 지 6년이 지나도 들어오는 생활비는 늘 똑같은 거예요. 한 푼도 안 오르고 매달 똑같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여보, 근데 혹시 여보네 회사는 연봉 협상 같은 거 안 해? 연봉 협상을 안 하는 회사가 어딨어. 당연히 매년 하지. 그럼 당신도 연봉이 좀 올랐을 거 아니야. 우리 애가 셋인데 이제 생활비를 조금만 더 올려주면 안 돼? 아이고 나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생활비를 늘리래. 당신이 조금 더 아껴서 쓸 생각을 해야지. 그러지 말고 이제 쌍둥이 어린이집 가면 너도 나가서 일해.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뭐라고? 경력 단절에 애가 셋인데 어느 회사가 나를 써줘. 그럼 놀고 먹기만 하려고? 집 앞이라도 알바를 해. 애만 키우면 단줄 아니? 너도 해야지. 이 말을 듣는데 진짜 입술이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아니 물가 오른 걸 알면 생활비부터 조금이라도 올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툴툴거리듯 말했어요. 연봉이 올랐다면서 왜 생활비는 그대로냐고요. 그때 남편의 표정이 말 그대로 찌릿하고 흔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느낌이 왔어요. 남편이 뭔가 저에게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결국 알게 됐죠. 남편이 생활비를 올려주지 않은 진짜 이유를요. 그건 바로 남편이 저 몰래 시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를 따로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사실 시어머니께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 부분은 남편이랑 저랑 분명히 합의된 부분이었거든요. 각자 버는 돈에서 부모님께 50씩은 드리자고요. 그리고 그때는 저도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제 월급에서 우리 엄마에게 50을 드리는 건 아무 문제도 없었죠. 근데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엄마는 계속 일하고 계셨잖아요. 엄마는 오히려 이제 애 보느라 힘들 텐데 돈 보내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잠시 멈췄어도 부담이 없었어요. 남편이 뭐 시어머니께 50만 원 드리는 거야 원래 그랬으니까 하고 말았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께 매달 5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씩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여보,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원래 합의를 했던 것은 50만 원 아니었어?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랑 같아? 장모님은 일하시잖아. 우리 엄마는 일 안 하니까 내가 더 드려야지. 그럼 아가씨는? 아가씨도 어머님께 용돈 드려? 걔가 무슨 돈이 있어. 결혼 부랴부랴 급하게 한 이후에 돈 없다고 맨날 징징거리는데.
사실 시누이가 뜬금없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집도 마련해주고 살림살이도 어느 정도 도와준 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누이 남편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서 여기저기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시누이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한들 우리 집에는 단 한 푼도 못 주면서 시어머니께만 매달 200만 원씩 드리는 게 말이 되냐고요. 게다가 저는 남편한테 뭐 거창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맘 편히 50만 원씩 똑같이 주지 못한다면 최소한 형평성이라도 맞추라는 거였죠. 저한테 생활비도 안 주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남편이 정말 100번 양보해서 제가 일을 그만뒀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매달 50만 원을 본인이 주겠다고만 했어도 제가 불만은 안 가졌을 거예요. 시어머니께 150만 원을 드리고 우리 엄마한테 50만 원을 드렸다면 적어도 이 정도로 화가 나지 않고 그러려니 했을 거라고요. 근데 남편은 자기 월급이 얼마나 올랐는지조차 숨기고 있었고 집에는 생활비 그대로 주면서 시어머니에게만 몰래 200을 박아놓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나한테는 연봉도 비밀로 해놓고 생활비도 안 올려줘 놓고 어머님께 200만 원? 차라리 우리 엄마도 챙겼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앞으로 그럼 우리 엄마도 챙겨줘. 내가 왜? 그건 각자 돈으로 하기로 한 건데 꼬면 네 돈으로 줘. 왜? 이제 와서 일하라니까 못하겠지? 너도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말이 나오는 거지. 여태 애 키운다고 편하게 산 거 아니야? 너 지금 그 말 후회 안 하지? 후회는 무슨. 사실대로 말한 거구만. 아니, 애새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나요? 2살 터울도 아니고 한꺼번에 쌍둥이가 태어나서 셋을 동시에 돌본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정말 말 그대로 죽을 맛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여태 편하게 살았잖아 라고 말했을 때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가 편하게 살았다고요? 진짜 이 인간이 뚫린 입이라고 어쩜 이렇게 생각 없이 말을 뱉을 수 있는 건지 신기할 따름이었죠. 저라면 혼자 고생하고 있는 저한테 미안해서라도 그런 생각은 절대 못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솔직히 육아 비중도 우리 엄마랑 이모가 훨씬 많이 도와주셨어요. 남편은 손 놓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도와준답시고 와서는 제 손을 더 바쁘게 만들기만 했는데 그걸 다 겪어놓고도 저한테 편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순간 진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남편이 벌어온 돈에 기생하는 거머리 취급을 받는 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육아를 하니까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 돈으로 시댁도 챙기는 건 당연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걸 누가 막았나요? 제가 남편을 붙잡고 묻고 싶었어요. 그럼 당신은 뭐냐고요? 애는 그냥 내가 키워주는 거고 당신은 돈 벌어온다고 그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건가요? 그게 부부냐고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봐야 돌아오는 말은 없었을 게 분명했지만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각도에서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어요. 저도 시댁에 손을 놓고 산 게 아니고 시어머니도 챙기고 시누이도 도와줬고 애도 셋이나 품에 안고 살았어요. 제가 할 만큼은 진짜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의 태도는 딱 이거였어요. 돈 버는 건 나니까 나는 하고 싶은 대로 쓸 거다. 저는 이 말이 남편의 머릿속 깊은 곳에 박혀있는 진심이라고 느꼈어요. 부글부글 속이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결심했죠. 이제 뭔가 하나 터트려야 한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후회하지 말라고 말을 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바로 시누이가 살고 있는 제 명의의 집을 파는 거였어요. 그 집은 원래 제가 시누이 편히 봐주면서 보증금도 안 받고 월세만 조금씩 받던 집이었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남 좋은 일 하는 구조였죠. 근데 그동안 참고 넘어갔다고 해서 그 집이 영원히 시누이 집은 아니잖아요. 저는 바로 부동산으로 갔어요. 저 이 집 팔 거예요. 매물 올려주세요. 그 아파트요? 아니 거기 세입자 있잖아요.
무보증으로 월세 내고 살고 있는 거라 계약 종료 통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법대로 하자고 하면 저도 꿀릴 거 없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과제 바로 내놓지. 안 그래도 요즘 집값이 아주 좋아. 사고 싶다는 사람도 많고 말이야. 얼마 전에도 누가 물어봤었는데 잘 됐네. 부동산에서는 이때다 싶었는지 냉큼 집을 팔아주겠다고 했고 그 집에 우리 시누이가 살고 있다고 하니 먼저 나서서 집 계약 종료 통보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 그날 저녁에 바로 이야기를 한 건지 당연히 시댁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발칵 뒤집혔죠.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죄다 저한테 연락하고 찾아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언니,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갑자기 집을 판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급전이 필요하냐? 그 집을 팔긴 왜 팔어? 그러면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우리 애는 어딜 간다니?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저는 그냥 그 집 어차피 가지고 있어봐야 무용지물인데 팔아서 현금이라도 두둑하게 가지고 있으려고 한 거죠. 아니 부동산이라는 게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지 왜 팔어? 그이가 그러던데요. 우리 엄마 돕고 싶으면 내 돈으로 하라고. 우리 엄마 노후자금 마련해 주려고 팔았습니다. 문제 있나요? 그리고 그 집도 원래 우리 엄마 집인데 뭐. 아니 그러니까 그 노후자금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파냐고. 말했잖아요. 나도 생각이 있어서 팔기로 했다고. 그렇게 꼬우면 시댁 식구들 돈으로 시누이 집 사주면 되잖아요. 뭐 나한테 그래요? 순간 셋 다 말문이 턱 막힌 얼굴이었어요. 특히 남편은 완전히 벙찐 표정으로 저를 봤죠. 마치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 이런 얼굴을 하는데 아마 지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받아서 더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심각했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라고요. 내가 진짜 누구 덕에 편하게 산 줄 알고 그렇게 떠들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죠. 아니 여보, 애초에 그 집이 왜 당신 집이냐고. 장모님 집 아니었어? 맞아, 우리 엄마 집. 근데 장모님이 팔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당신이 왜 멋대로 팔아? 그거 직권남용 아니야? 어? 괜히 나 때문에 내 동생 집 가지고 1억이 있어? 직권남용은 무슨? 우리 엄마 집 맞는데 지금은 4명이라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그 말을 듣자마자 셋 다 나라 잃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진짜로 입이 쩍 벌어지고 눈이 대굴대굴 굴러가는 게 보이는데 웃기더라고요. 그 집이 어떻게 제 명의가 됐는지 말하자면 좀 길어요. 우리 엄마는 평생 죽어라 일해서 간신히 모은 돈으로 그 집을 사셨어요. 연식도 오래됐고 인테리어도 낡았지만 진짜 튼튼하게 지어진 집이었고 구조도 너무 좋았어요. 엄마는 그 집을 평생 자랑처럼 아끼고 아끼면서 살았죠. 근데 제가 결혼하고 엄마는 혼자 그 집에서 지내셨는데 몇 년 전 우리 이모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엄마 눈앞이 무너져 내릴 듯 했다는 걸 저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더 웃긴 건, 아니 웃기다기보다 기가 막힌 건 이모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이모부와 단둘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모가 병에 걸리자마자 이모부가 바람을 피우더라고요. 나는 병수발 못한다. 내 인생 지금이라도 찾아가겠다. 이러면서요. 이모가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이혼했어요. 그 이후로 이모는 혼자 투병을 해야 했고 결국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게 됐어요. 엄마는 이모랑 사이가 워낙 각별하잖아요. 그래서 이모 가까이에 있으려고 호스피스 근처에 원룸까지 얻고 택시 회사 일도 그만두면서 매일같이 이모 병수발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살던 그 집은 자연스레 비게 되었죠. 하지만 엄마 집은 호스피스랑 거리가 너무 멀어서 왕복하는 데만 하루가 다 가는 상황이었어요. 엄마는 빈집이니까 놀리기가 좀 애매한데 전세 놓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시누이가 혼전 임신을 해서 급하게 집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누이가 뭐 돈이 있어야죠. 결혼 준비도 빠듯하다며 엄살이 장난 아니었어요. 엄마가 마음 약한 거 아시죠? 예, 이 집 어차피 전세 놓으려고 했던 건데 사돈 처녀한테 전세 가져가라고 해라. 목돈 없다고 난리치는데 전세 비용이 어디 있겠어. 월세 찾는다던데 그것도 무보증으로? 그러냐? 그래도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시세만큼 월세 달라고 그래. 무보증으로 준다고. 그래서 엄마가 결국 무보증으로 월세만 받기로 했고 그 월세를 엄마 통장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그 집을 제 명의로 넘긴 이유도 아주 간단했어요. 이모가 암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 혹시라도 엄마가 잘못되면 이 집은 저보고 가져라 이런 마음도 있었대요. 미리 증여를 해놓는 편이 깔끔하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이겠죠. 그런데 시댁에는 이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집을 갖고 있다고 하면 진짜 뻔뻔하게 월세도 안 내놓고 나중엔 아예 시누이 집인 줄 알고 눌러앉을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게 시누이가 우리 친정엄마 집이라는 이유로 월세는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지만 은근히 한 번쯤은 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식으로 말을 하긴 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모른 척 했죠. 엄마에게 들어오는 그 만만치 않은 월세는 생활비 그 자체였으니까요. 엄마는 이모병간호하면서 택시회사 일까지 그만두셨던 상황이니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라고는 그 월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어찌 보면 제가 집을 파는 게 그렇게 갑작스러운 결정도 아니었어요. 엄마도 몸이 점점 지쳐갔고 이모 상태도 나빠졌고 저 역시 애 셋 키우면서 눈 뜨고 코 베이듯 돈이 빠져나가는 현실이었으니까요. 제가 그 집을 팔겠다고 하자 시댁이 발칵 뒤집힌 건 솔직히 말해서 당장 시누이가 전세를 얻을 돈이 없다는 게 컸겠죠. 남편은 우리 엄마가 그 월세를 받는 게 마음에 걸렸던 건지 아니면 그냥 꼬였던 건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 동생이 돈 없는 건 뻔히 알면서 시세대로 월세를 받는다면서 은근슬쩍 불만을 표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 시세라는 것도 많이 봐준 거거든요. 보증금을 안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보증금을 낸 가격의 월세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엄마가 손해를 보는 거나 다름없었죠. 남편이 너무 과하게 배려를 바란 것이었다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시모한테 200만 원씩 준 이유도 딱 나오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시누이한테 월세 받으니까 그만큼 시어머니 챙기겠다 이런 심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언니 진짜 집 판다고? 아니, 집 내놓자마자 바로 연락이 오는 거 있죠? 이 집이 인기가 많았나 봐. 그것도 모르고 너무 저렴하게 아가씨한테 내가 세를 준 거잖아. 언니, 난 안 그래도 시댁에서 구박받는 거 알잖아. 한 푼도 없이 시집 왔다고 구박받는 거 알면서. 어머, 그랬어요? 난 몰랐네.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웃으면서 몰랐다고 했죠. 신우이는 혼전임신으로 결혼하면서 취직할 생각으로 직장까지 다 그만두고 시댁에서 구박받으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판국에 월세 서는 집까지 없어지게 생겼으니 정신이 나갈 만도 했죠. 아니, 근데 대책도 없이 이 집에서 평생 지낼 생각을 한 건 아니잖아요. 집 구해서 나갈 거라고 했었잖아요. 전세금 모아뒀을 거 아니야. 언니, 모아둔 돈이 어딨어. 대출 받아야 하는데 요즘 규제가 얼마나 센데. 전부 안 나와. 나 진짜 꼼짝없이 시댁이랑 화가하게 생겼어. 언니, 나 좀 살려줘요. 왜? 시댁이랑 화가하면 생활비 아끼고 좋다며. 그 말했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나 첫째 가졌을 때 아가씨가 그 말하지 않았었나? 이 말까지 돌려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가 첫째를 가졌을 때 일을 그만두냐 마냐 고민할 때요. 생활비가 걱정된다고 했더니만 시누이가 깔깔 웃으면서 합가하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 없이 말을 뱉었었거든요. 저한테 심호수발 들면서 살면 생활비는 좀 아낄 수 있지 않냐고요. 제가 그걸 콕 집어서 말을 하니까 시누이는 아무 대답도 못 하더라고요. 아예 말을 잃은 건지 말꼬리를 잡을 게 없었던 건지 그 정적이 너무 달콤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아왔는데요. 이 말 한마디로 시누이가 그동안 했던 말들이 전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갔다는 걸 깨달았겠지요. 예, 진짜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우리 아들이 내가 혼자 사는 게 불쌍해서 생활비 준 걸로? 생활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200만 원이었잖아요. 이 사람 매년 연봉 올려놓고 저한테는 말도 없이 어머님 생활비만 올려줬는데요. 그래,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 동생 주거지역을 뺏는 게 어디 있어. 언제까지 같은 소리 반복해야 돼? 난 집 할 거고
더 이상 협상이란 없어. 가족이 힘든 꼴을 꼭 봐야겠어. 가족? 그동안 왜 내가 힘든 건 몰랐는데? 그래, 말 잘했다. 가족으로 생각 안 하면 그만인 거 아니야? 이제 각자 알아서 잘 살아보자고. 당신이 네 돈 내 돈 따졌으니 나도 똑같이 할게. 공평하게.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눈치도 빠른 사람이 모르는 척해. 이혼하자는 소리지. 그 말에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떡 벌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마음속으로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이혼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시누이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처럼 굴었죠. 내가 이사 안 가면 그만 아니야? 나 못 나가. 갈 데 없어. 그래? 그럼 한번 그렇게 해봐요. 집주인이 나가라는데 버티면 그게 뭔지 알아요? 주거침입이에요. 고소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애미 앞에서 이혼이 어쩌고 어째? 아니 눈에 보이는 게 없냐? 어떻게 가족을 고소하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 그것도 가족이어야 가능한 말 아니겠어요? 내가 이제 가족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고소도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인 거지. 제가 적당히 예의 차려줄 때 나가세요. 저의 일침한방에 셋 다 조용해졌어요. 진짜로 입 꾹 다물고 서로 눈치만 슬쩍슬쩍 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래 이제 현실이 보이냐 싶었죠. 그래도 어떻게 평생 가약을 맺은 사람이랑 이혼을 하겠다고 해. 애 셋의 아버지다. 응? 어차피 육아라고는 손톱만큼도 도와준 적 없는 남편이에요. 이런 대접받고 살 바엔 차라리 이혼이 낫겠어요. 지금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아니? 나 그냥 엄마랑 이모랑 같이 살 거야. 지금 당장 집 한 돈으로 애들 셋 충분히 키울 수 있어. 양육비 받아가면서 살면 되고 나중에 사업을 하든 취직을 하든 요즘 일할 데가 한두 군데겠어? 마트도 정규직 많이 뽑고 월급도 괜찮다더라. 그 말을 하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얼음처럼 굳더라고요. 정말 웃긴 게 저한테 그동안 뭐든 참아라, 이해해라 하던 사람들이 정작 본인들한테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참나 기가 막혀. 그 집 증여세도 안 내고 명의 바꿔준 거 아니냐? 내가 국세청에 신고할 거다. 너 그거 큰일 나는 거야. 진짜 대박이었죠. 저보고 돈도 없으면서 증여세를 어떻게 냈냐는 거예요. 시어머니, 직계존 비속간 증여는 공제 한도 내면 세금 대상도 아니에요. 이미 몇 년 전에 증여세 신고까지 엄마가 다 했어요. 그러니 트집 잡을 생각은 접으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그 말 듣고 굳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조용히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들은 순간 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 서류를 보낼 테니 도장이나 똑바로 찍으라고 말을 했지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고 똑같은 이야기가 지겹게 반복됐어요. 저는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짐을 챙겼어요. 제가 자리를 떠나야 그나마 조용해질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애 셋을 데리고 엄마가 이모 병간호 하면서 머물고 있던 작은 원룸으로 갔어요. 진짜 비좁긴 하더라고요. 방 하나, 작은 싱크대 하나, 그리고 조그만 창문. 아이들 셋은 좁은 방에서 서로 부딪히고 엉키고 울고 난리였고 저는 캐리어를 펼칠 공간조차 없었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던 엄마는 제 연락을 받자마자 집으로 오셨죠. 무슨 일이냐면서 놀란 눈으로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감정들이 치밀어 올라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아이고, 고생했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 말이 진짜 심장을 파고들었어요. 공간은 좁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훨씬 넓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숨이 조여오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실 수 있던 순간이었죠. 남편 놈은 그날 이후로 진짜 매일같이 전화를 했어요. 여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애 셋 키우는 게 장난이야.
그걸 혼자 어떻게 다 해?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겁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난 이미 마음 정했으니까요. 애 셋을 혼자 키운다는 게 뭐 어떻다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나 다름없는데 말입니다. 남편놈, 지가 뭘 도와준 게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오히려 그 당당함이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저희는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 정말 웃긴 상황을 마주하게 됐죠. 양육비 산정하려고 계산해 보니까 남편놈이 그동안 나한테 주던 생활비보다 애셋 양육비가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동안 이 인간은 저에게 애셋을 키울 양육비만큼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지독한 짠돌이랑 이혼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세상이 밝아지대요. 우리 엄마랑 이모에게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니까 두 분 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벌떡 일어나실 기세였어요. 내가 아무리 암에 걸렸어도 말이야. 그놈 식구들 다리몽댕이라도 부러뜨려 놓을 힘은 있지. 아이고 이모, 내가 알아서 다 쑤셔놨으니까 이모는 그냥 건강 생각만 하면 돼. 결국 우리는 이모가 치료 중인 병원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애 셋 키울 수 있는 조금 더 넓은 집으로요. 짐 정리하는 날 이모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나는 죽으면 재산 물려줄 자식도 없고 너한테 다 줄 테니까 우리 조카 손주들 잘 키워줘. 이모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오래 살아야지. 안 그러면 우리 엄마 외로워서 어떡해. 저는 울면서 그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모는 지금도 많이 힘든 상태예요. 온몸으로 암이 번져서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더 저희랑 있고 싶다면서 힘을 내고 계세요. 혹시 가능하다면 이모를 위해 다들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혼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남편놈이 자기 입으로 네 돈 내 돈 외치던 사람이었으니 재산 분할도 아주 깨끗하게 해결됐죠. 그리고 양육비를 매달 내야 하니까 남편놈 허리가 휠 정도로 고생하고 있대요. 그래서 결국 남편놈은 어디로 들어갔는 줄 아세요? 재산 정리 다 하고 시어머니네 집으로 합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돈이 애매하게 있으니 시댁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됐어요. 시어머니가 하루는 제게 전화를 해서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밥 차려주랴 빨래하랴 방 치우랴 이 나이에 무슨 고생이니. 그걸 왜 저한테 따지세요? 본인 자식 그렇게 키운 탓을 하셔야지. 그리고 시누이는 어떻게 될게요? 시누이는 결국 시댁과 합가했대요. 시댁에서 1년 365일 청소, 빨래, 식사 준비까지 도맡아 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서 명절에도 친정 못 가게 한다고 맨날 울면서 징징거린다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복수가 존재할까 싶더라고요. 저는요, 지금 너무 잘 지내요. 애들 셋은 조금씩 안정되고 엄마랑 같이 살면서 육아도 훨씬 덜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 마트 정규직 채용 알아보면서 경력 다시 이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들 자는 밤이면 조용한 거실에서 제 미래를 그려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매일 들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한테도 얽매이지 않고 저랑 우리 애들만 보면서 살아가는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믿고 저를 선택한 우리 엄마와 이모에게 제가 더 당당한 딸이 되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